이거 뭐야? 아, 녹화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네요. 이거 왜 이러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32페이지 원소들의 주기성,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죠? 원소들의 주기성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지나서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까지 했던 건 지구과학 얘기였다면 지금부터는 화학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방학 동안에 화학을 일부 좀 선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네요. 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는 따로 선행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제일 처음에 보면 원소와 주기율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을 배워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잘 안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이 네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이 단어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용어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좀 구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 둘이 하나의 관계예요. 원자냐, 분자냐. 그 다음에 원소냐, 화합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성별로 구분한다. 그럼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어느 고 학생이냐를 따지면은 뭐 무슨 고등학교냐, 무슨 고등학교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사냐를 따지면 어디 산다, 어디 산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카테고리상 여기가 하나의 분류고 여기가 하나 분류면은 그러면 원자냐 분자냐 그 다음에 원소냐 화합물이냐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간편하게 모양으로 구분해요. 여기는 그냥 성질로 구분한다고 볼게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소랑 화학식을 써보면은 산소랑 결합해서 개수는 빼고 쓸게요. 뭐가 만들어지죠? H2O. 물이 만들어져. 자, 여기서 물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물이에요. 크기는. 자, 물은요. O 하나에, O라는 입자 하나에 H라는 입자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입자, 요거 동그라미 하나, 요 동그라미 하나, 요 동그라미 하나, 요런 거 입자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불러요. 요 입자 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냐? 원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원자들이 요거 하나, O라는 원자랑 H라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H2O라는 물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었네요. 요 덩어리 자체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분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럼 원자는 그냥 입자 알갱이 하나가 있으면 그냥 원자예요. 그리고 그 원자들이 결합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그건 그냥 분자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분자 하나죠. 분자 하나당 원자 몇 개로 구성된 거죠? 하나, 둘, 세 개. 얘는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3원자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수소는 어떻게 돼요? 수소는 H2, 수소 기체는 H2라고 쓰죠? 얘는 H라는 원자 하나와 H라는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요 덩어리 하나를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분자 하나가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2원자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CO2, 이산화탄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탄소라는 원자 하나에 그 다음에 탄소라고 쓰고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니까 아직 나이가 제가 많지는 않은데 알다시피 제가 20대 좀 넘었잖아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가 미치겠어. 아까 낮에 수업하다가 어떤 학생이 뭔 얘기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내가 몇 년 됐다 이렇게 갑자기 얘가 놀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랬더니 선생님 나이가 그럼 몇 살이에요? 그런 거 나보고 도대체 왜? 그랬더니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이야 오늘 오전에.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 왜? 그랬더니 너 나 몇 살인 줄 알았냐? 그때 30대 중반이요. 그러는 거 갑자기. 그리고 에이 무슨 고마워. 그렇게 오늘 숙제 없었어요. 그쵸? 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많이 써도 40대 깜짝 놀래더라고요. 40대라 그랬더니 무슨 이러더라고요. 그쵸? 자, 그럼 탄소 하나고요. 탄소라는 입자 하나에 탄소라는 입자가 하나씩 결합이 된 게 이산화탄소고요. 그럼 요 덩어리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요 덩어리 하나를 분자라고 부르겠죠. 그럼 얘는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죠? 3원자 분자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헬륨, 아르곤 이런 애들은요. 얘는 누구랑 결합하지 않고요. 요 입자 하나로 딱 자신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래 정의는요. 모양상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얘기해 준 것뿐이고요. 얘는요. 얘 혼자 있어도 자신의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 나중에 주기율표 하다 보면 나올 텐데요. 얘는 원자 하나가 곧 뭐라고 불러요?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1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뭐 흔들리냐 이렇게. 1원자 분자예요. 자, 그러면 원자들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 게 분자구나. 그냥 흔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 그다음에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때 그때를 분자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원자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덩어리 분자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원자하고 분자를 구분하신다 그러면. 특이하게 이렇게 혼자 있어도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원자이면서 곧 분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1원자 분자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원자하고 분자는 모양상 구분한다는 소리가 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원소하고 화합물은요. 성질상 구분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시 물. 물은요. 입자 몇 개? 하나, 둘, 셋. 즉 원자 3개로 되어 있는 분자긴 한데 여기에는 산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요 원자 하나랑 얘네 둘은요.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수소라는 성질을 나타낼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는요. 자, 얘도 성질을 나타내고 얘는 원소고요. 얘네 둘도 원소인데 얘는 수소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 얘는 산소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예요. 원소는 그냥 그래서 얘는 원소 몇 개로 되어 있니?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소가 그냥 몇 종류 있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원소가 몇 종류예요? 그럼 몇 종류? 2종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대부분 헷갈리라고 이렇게 물어봐. 원소가 몇 개니? 라고. 그럼 원소가 몇 개니? 가로 열고 원소의 종류가 몇 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니? 그래도 몇 개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2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얘는요? 얘는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그러면 한 종류죠. 성질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니? 그러면 한 개요. 원소는 한 개, 수소라는 원소 한 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얘는 수소라는 원소 한 개인데 그때 그 입자가 2개 있어서 분자예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요. 수소라는 성질과 산소라는 성질이 만나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얘는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닌 새로운 성질 뭐라고 부르죠? 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부르냐?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면 그거는 화합물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는 용어. 혼합물. 혼합물은요, 수소하고요, 산소하고 그냥 섞여 있어요. 그럼 얘는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혼합물, 섞여 있는 거는. 그런데 수소라는 원자하고 산소라는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면 그거는 화합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수소라는 성질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구분상 구분하면은요, 원자예요, 분자예요? 분자예요. 수소 기체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소냐, 화합물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얘는 어차피 수소라는 애밖에 없는 거고,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얘는 화합물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얘는 원소라고 부르셔야 돼요. 얘는 원소예요. 얘는요? 얘는 화합물이죠. 얘는요? 얘는 원소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좀 구분 좀 하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안 짚어줘요. 화학을 하면서도 화학 시작할 때 잘 안 짚어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괴리감이 좀 느껴져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야. 거기 써 있는 게 뭐라는 거야? 그게 그런 것 같다. 또 보면은 또 그렇죠. 학교에서 설명할 때도 이래요. 이거 쭉 써놓고 우리 좀 그나마 한 10분 정도 할애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끝. 심지어는 프린트 한 장 주고 읽어봐. 그러고 넘어가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고3 졸업할 때까지 무슨 뜻인지 몰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크게 한번 뒤통수 제대로 맞는 날이 오죠. 하필이면 그날이 수능 날이 아니길 빌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32페이지 처음 보시면 원소.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원소의 정의는 원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뭐라고 돼 있죠? 성분이라고 돼 있죠. 즉 성질이에요. 성질, 성분이에요.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여 종이 있다. 110개가 아니라 110여 종이에요. 즉 110개가 좀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화학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원소라는 것들이 결합이 돼서 뭐 만드는 거죠? 화합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원소가 110여 종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당연히 원소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원소가 더 적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기율의 발견. 자, 선생님, 거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원자하고 원소도 구분해 놨어요. 플러스 강의해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주기율표. 선생님, 주기율표라는 거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딱 어느 학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생긴 거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주기율표라는 거 하나 던져주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래요. 그래 놓고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요. 저 그래서 주기율표만 보면 경계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쵸? 도대체 주기율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주기율표는 도대체 왜 필요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한번 주기율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그냥 어렴풋이 주워 들은 거 있으니까 주기율표는 뭐 이렇게 생긴 표예요. 대충 그림 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을 나열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원소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뭐 결합을 해서 물질이 되는 거고 뭐 결합을 하든 안 하든 화합물이 되고 뭐 이런 물질이 될 거니까. 자, 주기율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줄, 요 줄, 요 줄, 우리 가로라고 하죠. 가로라는 줄들이 있어요. 이거를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주기예요, 주기. 여러분들 모양 꼬라지 보니까 약간 달력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달력이에요, 달력. 그래서 첫 번째 주차,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 네 번째 주차. 그런 주차예요, 주차. 자, 그 다음에 세로줄. 가로, 세로. 세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여기까지 해서 총 8개의 세로줄이 있어요. 원래는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8개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줄을 족이라고 불러요. 족. 이 족이 아니고요. 이 족 말고 가족 할 때 쓰는 족자예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한문은 제 이름 석자 말고 쓸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예한이가 묻습니다. 아빠, 한문 나 어떻게 써?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이름도 아닌데, 그치? 그럼 내 이름 어떻게 졌어? 그러고, 편보고 줬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자기 이름 한문으로 쓸 줄 아시는 분? 에휴, 쓸 줄 알아요? 어. 진짜 너만 몰라. 김짠 쓸 줄 아니? 그래, 잘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족이라고 해요. 가족 족자예요. 그래서 족이라는 게 있는데 족은요, 그냥 여러분들 달력상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할까? 요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요일 느낌 어때요? 매우 좋아요. 그쵸? 월요일 어때요? 오전까지는 괜찮아요. 오후쯤 되면 슬슬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전에는 몰랐는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아씨 숙제 있었지. 아 맞다 내일 수행평가인데. 아 내일 시험이야. 쪽지 시험 본대 막 이런 거 생각나요. 근데 또
일요일 저녁에 하는 테레비 프로그램 왜 이렇게 재밌어요, 또. 그쵸? 아, 별 재미없는 것도 다 재밌어요. 그리고 또 왜 일요일 밤에는 재밌는 게 많이 해? 자야 되는데. 그죠? 꼭 보고 싶어,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요? 그냥 한없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주차죠.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좀 적응이 되고요. 미래가 보이죠. 주말이라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다지 뭐 주말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냥 오전에 학교 안 가는 것 뿐이고 뭐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참 맞다. 여기 1학년들 뭐 전면 등교하는데 없죠? 따로 없죠? 고3들은 역시 전면 등교더라고요. 불쌍해 죽겠어요. 예한이는 지금 우리 예한이는 맞다. 되게 골 때리기거든? 한 주차는 2번 가고요. 그 다음 주차는 3번 가고요. 그 다음 주차 2번 가고 3번 가고 이렇게 바뀌대.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얘기 들었어요? 매일 등교? 불쌍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아마 근데 걔네들은 모르고 응? 걔네라고 쉬고 싶지 않겠니? 응? 이제 막 유치원 졸업해서 얼마나 적응 안 되겠니? 응. 에이,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안 보면. 아, 그 다음에 뭐다 요즘 초등학교 배려심 정말 좋아요. 급식을 먹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학년별로 먹으니까 3교시 끝나고 먹는 반 있고 4교시 끝나고 먹는 반이 있거든요. 학년별로. 그럼 3교시 끝나고 먹는 애들은요. 바로 집으로 가요, 이제. 왠지 아세요? 마스크 쓰고 밥 먹고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면 반찬 냄새 난다고 애들 건강에 안 좋다고 집으로 보내서 줌으로 수업하신대요. 나머지 1시간은. 너무 좋아요.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를 닦으면 되지 않냐? 또 이는 또 못 닦게 한대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 닦으면 안 된대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주기하고 족을 통해서 여기 어떤 원소가 있다. 여기 어떤 원소가 있다. 여기 어떤 원소가 배치하겠죠. 저 원소들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고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주기율표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원래 주기율표의 의의는 뭐냐? 처음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 알려진 거를 주기하고 족으로 나눴어요. 그래 놓고 모르는 원소가 있다. 그럼 과감하게 빈칸으로 놉니다. 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하고 주기율표가 나온 후하고 주기율표가 나오면 얘의 대략적인 성질, 얘의 대략적인 뭐 어떤 질량은 어느 정도 나가야 하면 이런 게 대충 예상이 가다 보니까 그 원소를 자연계에서 찾는데 훨씬 빨라졌대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있기 전과 후는 물질의 찾은 속도가 달라요. 그럼 그 물질 찾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기율표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국은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질이 있을 거다. 이게 이런 성질이 있을 거다. 그걸 예측해야 돼요. 그래갖고 주기하고 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은 주기율표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거기 주기율표에 보시면 이름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 말고 뭐 뉴렌즈라는 이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 사람 이름만 알면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데베라이너 발음 조심하시고요. 데베라이너라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멘델레예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모즐리라고 써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사실 누구냐면 멘델레예프예요.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이거예요. 오늘날 주기율표상에서는요. 요거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죠. 요 족에 있는 애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새쌍 원소설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는 요 세 개의 한 쌍은 여기 A, B, C가 있다면 요 B의 어떠한 성질은 A하고 C의 중간쯤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새쌍 원소설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어떤 이렇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kg면 그 앞에 20kg, 그 앞에 30k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다. 그래서 새쌍 원소설은 오늘날에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 3개예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 3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성질이 비슷한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성질이 비슷한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같은 족이다라는 뜻이에요.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들 조금 고난이도로 물어볼 때 새쌍 원소설의 성질이 비슷한 그런 같은 족에 해당하는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는 이렇게 3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은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라고 돼 있죠.
자, 원자량. 자, 원자량 뭔 소린지 몰라도 좋아요. 원자량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물질의 질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량이 1이면, 원자량이 2면, 원자량이 2인 애는 1인 애 몇 배 더 무겁다? 2배 정도 더 무겁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량의 비를 비교할 수 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의 의의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에 주기와 족의 개념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원자들을 배치시켰는데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원자들은 과감하게 빈칸으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기틀을 제공하신 분, 주기와 족을 제공하신 분, 그럼 멘델레예프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모즐리라는 사람은 뭐냐? 근데 연도를 보세요. 멘델레예프는 얼마죠? 1869년이죠. 1869년 우리나라 뭐였는지 아세요? 1869년이면? 아시는 분 있어요? 1869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아, 근데 예전에 외웠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연도별로 해서 쭉 다 외웠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리셋돼 버려갖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조선 마지막 왕이 고종인지 순종인지도 헷갈린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모즐리라는 사람 보세요. 1913년. 거기 보시면 1913년이에요. 1919년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종 때냐? 아니다. 이때면은 저기 흥성대원군 즉위했을 시절이, 흥성대원군 있던 시절이겠다. 1913년이니까는. 아닌가? 맞나? 고종 그쯤인가? 을사늑약이 1919년인가요? 아니지, 그 지나서 이제 고종 때인가, 그럼? 을사늑약이 1919년. 1913년이 아니죠. 통치시대는 1919년 이후죠. 엄밀히 따지면. 아닌가? 맞나? 모르겠다. 역사 시간에 한번 알아봐요. 그럼 나도 그런 거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 설 모모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보려 했더니.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멘델레예프가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든 건 맞아요. 주기율표를 만든 건 맞는데, 자, 그 뒤에서 먼저 얘기할 건데, 이거 먼저 한번 보죠. 자, 원자는, 자, 이렇게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핵은요, 다시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자핵에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는요, 요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예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2개 들어있다. 그럼 얘는 원자 번호 2번이에요. 그냥 양성자 개수대로 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던 시절에는 엑스레이 분석법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요 안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수를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다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다 합친 질량수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 기준이 아니라 질량수 기준으로 얘네들을 배치해요. 순서를. 그러다 보니까 질량수는 똑같은데 원자 번호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동중원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의 오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모즐리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이제 드디어 양성자의 개수만 카운트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즐리라는 사람은 똑같이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하고 족이 있는 이 주기율표에서 번호 순서를 무슨 번호 순서대로? 양성자 개수인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최종적인 주기율표는 누구 거? 모즐리. 그런데 이 기틀을 제공하신 분은 누구다?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의 단점은 바로 뭐다? 원자량 기준으로 해놨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거기 보시면은 족에는 세로 줄이며 1족에서 18족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주기에는 1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럭키 7, 7주기. 좋죠? 욕하기 좋은 18조까지 있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1학년이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2학년들이면 이런 말장난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주기율표는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 주기 순서대로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족 순서대로도 외워야 돼요. 세로줄로도.
그러면은 나중에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주기율표 갖고 고생할 일은 없거든요. 한 번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언제? 다음 주에 시험 볼까요? 다음 주에 주기율표 시험 볼게요. 그래서 주기율표 이거 딱 다 쓰잖아요. 그럼 선물로 뭐 해줄까요? 선물로. 오케이, 일찍 끝나기. 좋아. 어, 어. 20번까지 다 맞으면 일찍 끝내주기. 그래, 좋아. 그럼 다음 주에 우리 10시에 끝나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엔 10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9시 50분에 끝나는 걸로 다음 주부터는. 뭐라고? 그래, 10분 일찍 끝나서. 에이, 그건 좀 더 해서 그럼 주기율표 110번까지 다 외우면. 알았죠? 자, 그 다음 농담이고요. 넘겨보세요. 주기율표는 시험을 따로 안 볼 테니까 지금 기억 좀 해놓으세요. 그냥 어렵게 이거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렵게 어떻게 했냐면 제 성격상 이거 외우라 그러면요. 저 승질나서 이거 못 외우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쳐다봤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어디 노트에다 이거 붙여놓고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쳐다봤더니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기억납디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앵간하면 저도 외웠는데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차가 바뀐 지 1년 6개월, 아니 1년 8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차 번호를 몰라요, 제가. 그 다음에 더 신기한 사실 알았어. 근데 우리 집 번호를 모르더라고요. 어. 그래갖고 요즘에, 어? 버, 아니, 물어보면 번호가 몇 번이야? 누가 동생이 물어보는데 몰라? 형님 집 맞아? 글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번호를 못 외우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핸드폰 갖고 띡하면 들어가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예 못 외우겠어요. 핸드폰 놓고 나가면 저 집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전에 얘기했죠. 제 주소 기억 못 하는 거. 동사무소 가갖고 저기 뭐야, 저기 뭐 하니라고 근데 주소 쓰래 나보고. 근데 본인 확인한다고 신분증기 줬잖아. 그래서 거기 계신 분한테 저기 신분증 다시 주실래요? 그랬고 왜요? 그래서 저 주소 좀 적으려고요. 그럼 막 보고 적었어. 그랬더니 나보고 혼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나를 왜요? 그랬더니 본인 맞으세요? 그래서 네. 마스크 좀 잠깐 벗어보실래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얼굴 확인하더라고. 똑같은데? 그러면서 주소 근데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딱 보더니 5년 되셨네요. 이사 가신 지 5년 동안 주소를 못 외우겠어요, 지금. 자, 그 옆에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33페이지 가시면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예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금속이 아니면 그냥 다 비금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는 금속, 비금속 사이에 뭐 중금속 이런 것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1학년이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차피 준자 들어가는 애들은 볼 일이 없어요.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에요. 여러분들 금속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금속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죠? 뭐 거기 보시면 특징 특유의 광택이 있다. 여러분들 쇳떼기 뒤에 옆에 보면 햇빛이 좀 반짝반짝 빛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젓가락 한번 꽂아보세요. 콘센트에다가. 그러면은 아 전기 잘 통하는구나. 그 다음에 열이 잘 통하는지 보고 싶으세요? 그럼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요. 한쪽 끝에다 대고 있어 보세요. 내 손이 뜨겁나 안 뜨겁나. 열 전달 잘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러지지 않고 길게 늘어지거나 얇게 펴진다.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좀 보기 힘들죠. 그래갖고 공장이나 이런 데나 프레스나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되게 골 때리는 게 여러분들 냄비 만드는 거 못 봤죠? 저 한번 예전에 공장에서 잠깐 알바해 본 적 있어서 봤는데 이렇게 쇠가 있어요. 이렇게 얇은 쇠예요. 이 쇠를요. 어떻게 기계에다 이렇게 탁 놔요. 그럼 이게 기계가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훅 한번 내려갔다 오거든요. 그럼 이게 쭉 구부러져 갖고 그릇이 돼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쭉 구부리면 또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끝에만 쭉 돌리면 또 이렇게 쭉 구부러져요. 그럼 밥솥 되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가끔은 손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그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가끔 공장에 그런 일들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기다 손을 왜 집어넣을까 싶죠? 막 한참 일하다 보면 밸런스가 망가져갖고 진짜 들어가요.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속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럼 비금속이면 이거 아닌 애들은 다 비금속이에요. 옆에 보세요.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다. 뭐야, 장난해? 그치?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뭐야, 장난해?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죠? 흑연은 예외라고 써있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면은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이런 거 낼까요? 아니죠. 예외 사항 주로 내겠죠. 흑연은 예외예요.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금속하고 비금속인데 주기율표상에서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주기율표상에서 요 왼쪽에 있는 애들, 요쪽 영역에 있는 애들. 정확하게는 구분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왼쪽 영역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에요. 오른쪽 영역에 있는 애들, 이건 비금속이에요. 나중에 주기율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왼쪽에 있어요.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이요. 단 하나 제외해 주세요. 여기 원자 번호 1번이 누구냐면 수소예요. 수소는 비금속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유일하게 수소만 비금속이에요.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수소는 비금속, 수소는 비금속, 수소는 비금속. 그것만 잘하셔도 돼요. 아, 여러분들 진짜 이게 씩 웃잖아요. 나중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그놈의 수소를 왜 이렇게 금속 쪽에다 갖다 집어넣는지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런 사태 벌어질 거니까. 수소는 제발 부탁인데 비금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정 헷갈립니다. 문신 새기세요. 수소는 비금속 이렇게 새겨놓으세요. 아셨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남자친구 이름 여기다 새겨놓거나 여자친구 이름 새겨놓지 말아요.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치? 봐봐. 그 추신수가 아니 추신수가 아니라 추성훈인가? 머리 잘 썼잖아요. 추성훈 봐봐. 문신했죠? 거기 발인가 어딘가에도 자기 딸 발 모양 문신해놨잖아요. 이렇게. 봐봐. 거기에 딸 거 문신해놨지 부인 거 문신 안 해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치? 그래서 그치? 여기다가 예한이는 내 딸 이런 거 돼.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마누라에서 야, 뭐 이건 조심해야지. 그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온에서 상태, 금속은 여러분들 다 고체예요. 그런데 단 수은만 제외예요. 수은만 금속인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기체 또는 고체라고 되어 있고 단 브로민은 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브로민은 액체인 건 지금 안 외워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외울 거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수은은 액체라는 거 그것 좀 꼭 기억해 주시고 탄소도 뭐라는 거 비금속이라는 거 흑연.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왼쪽이 금속이긴 한데 수소는 유일하게 뭘로 쳐주라? 제발 부탁인데 비금속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 주의사항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 안 틀리면 거의 안 틀려요. 그 다음에 금속하고 비금속인데 자, 여러분들 금속들은요.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요. 전자를 주로 잘 버려요. 전자를 잘 버려서 요번에 리튬이다. 여기가 리튬이다. 그럼 얘는 전자를 버리면 리튬이고 여기 1쪽에 있죠. 1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하나를 버려요. 무조건. 그럼 전자 하나 버리면 플러스 이온이 돼요. 이렇게 리튬은. 그래서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잘 버려요. 여러분들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잘 버리는데 수소는 전자 안 버려요. 여러분들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에서 요 라인에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1쪽. 1쪽에 있는 애들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더 가시면 여기 비금속인데 여기 끝에가 18쪽이거든요. 18쪽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라인이 17쪽이에요. 17쪽. 자, 17쪽인데 17쪽은요. 전자를 하나 얻어와요. 유일하게.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를 하나 얻어오니까 뭐가 되죠? 음이온이 되는 거죠.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얻어와서 마이너스 1가가 돼요. 그래서 17쪽인 애들은 전자를 하나 얻어와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금속 원소에서는 그냥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1쪽만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비금속은 17쪽인 애들은 전자를 하나 얻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7쪽만 중요할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18쪽은 뒤에 보면 비활성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기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전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상에서는. 됐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플라즈마나 이런 거 배우시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때까지는 얘기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고교 과정까지는 절대로 18쪽은 전자를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나중에 뭐 배우지 않는 한은 자, 됐고. 거기 보시면 금속, 알루미늄. 여러분들 알루미늄이 나는 비금속이다. 없죠? 구리, 금속 맞아요. 철, 금속 맞아요. 자, 여기서 알루미늄, 구리, 철. 자기 처음 봤다. 들어는 봤죠? 구리, 주로 전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 여러분들 그 왜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쭉 쳐가지고. 그쵸? 그 의견 분분하죠. 어느 쪽이 앞이냐, 과연. 그쵸? 그거 되게 싸우대. 왜 야외 가면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 깔아놓고 이렇게 고기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때 많이 싸우는 거 남자들끼리. 야, 이게 앞이야. 아니다. 반짝거리는 게 앞이다. 아니다. 덜 반짝거리는 게 앞이다. 여러분들 어디가 앞인지 아세요, 혹시? 반짝거린다. 안 반짝거린다. 응. 올려놓으면 파는 거.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이잖아요. 이 호일 같은 거 보면 왜 이게 팬에다가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깔아놓고 고기 굽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면이 위로 와야 되냐? 혹시 아세요? 어느 면이 위로 와야 되는지? 거친 거? 혹시 자기 매끈매끈한데? 어디? 인지? 응. 여러분들 되게 고민 많이 되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부시면 돼요. 의미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롤러가 지나갈 때 그게 롤러 면이냐 롤러 면이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뿐이고요. 고기 굽을 땐 지장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마음 내키는 대로 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기 하니까 생각난다. 고기 먹고 싶다. 숯불에다. 맛있는데. 옛날에 대학생 때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대학생 때 처음으로요. 친구들하고 놀러 갔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번개탄 있죠. 그거 사다가 고기 사가지고 지금 그거 먹으려면 못 먹을 것 같아. 세상에 번개탄 불 묻힌 거죠. 불 팍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기다 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아마 겉에는 시커멓고 속에는 아마 핏물 나왔을 거야 아마. 와, 근데 네 명이서 돈도 없으니까 두 군인가밖에 못 샀거든요. 와, 겁나 잘 먹어요, 네 명이서. 하여튼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근데 참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남자끼리만 갔어요. 남자 5명이서. 와, 다시 가래도 죽어도 안 갈 거야, 나는. 그때 이후로는 남자들끼리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모두 놀러 가는 걸 저희 집사람이랑 놀러 가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죠. 1학년 때 만났다고. 자,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인. 별로 딱 봐도 금속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얘네는 다 비금속입니다. 괜찮겠죠? 넘어가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쪽하고 17쪽만 중요하다 그랬죠? 1쪽하고 17쪽. 1쪽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제일 끝에 있는 줄. 그죠? 17쪽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건 18쪽이니까 그 앞에 있는 줄. 이게 17쪽이에요. 자, 왜 1쪽하고 17쪽만 중요하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되어 있죠? 요 1쪽에 해당하는 애들만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예요. 알칼리고 금속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런데 딱 봐도 견적 떨어지죠? 누군 빼야 될까요? 금속에서 아까 1쪽 제일 첫 번째 줄에서 누구 하나 제외하기로 했었죠? 수소. 얘는 아니에요. 얘 제외하고요. 제발 부탁인데 수소 좀 제외시켜주세요. 제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수소 알칼리에다 포함시켰어요. 하긴 걸리기만 걸려 아주 그냥. 여기 거꾸로 매달아서 툭툭툭 칠 거야. 자, 그러면은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몇 쪽에 해당하는 금속이다? 1쪽에 해당하는 금속이다. 자, 그럼 1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아까 전자를 버린다 그랬죠?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된다 그랬죠?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때 전자를 몇 개 버린다고요? 1개를 버려요. 그래서 1가 양이온이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수소 제외하고요. 요 밑으로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듐인데 여러분들 르비듐까지 몰라도 돼요. 순서대로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요 순서대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순서대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순서까지 기억해 주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 칼륨 4주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 1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 1개 버려서 1가 양이온이 된다.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 수소 제외 이렇게까지 한다. 아주 틀리기만 해요. 나중에. 자, 그러면은요. 자, 거기 특징 보세요. 실온 상태에서 모두 고체 상태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금속 중에는요. 수은 빼고는 다 고체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당연히 실온에서는 고체예요. 셋 다. 그 다음에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금속 특유의 성질이라고.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밀도가 작아.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가볍다. 금속에 비해서는 무지 가볍다. 밀도가 작다는 그냥 가볍다예요. 그 다음에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커터칼 있죠?
드드득 하는 그 커터칼로 잘리면은 쉽게 잘려요. 쉽게 잘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 즉 공기 중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표면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재밌는 거는 이게 만약에 리튬이 이렇게 있으면은 리튬을 커터칼로 여기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딱 잘랐으니까 여기는 새로운 면이 딱 나타났죠. 이 면이 새거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 딱 보면은 금속 특유의 광택이 나타나요.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와서 달라붙느냐? 여기에 산소가 와서 달라붙어요. 왜? 산소랑 반응성이 매우 커요. 그럼 산소랑 반응하면 이게 조금 부풀거든요.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해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약간 울퉁불퉁해지니까 표면이, 매끈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았을 때 딱 반사가 딱 안 되죠. 그래서 표면이 흐리멍텅해져요. 그게 특유의 광택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커터칼로 자른 면이 특유의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산소랑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 아마 학교에서 이거 실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에다가요. 얘를 좀 잘라갖고 여기다 푹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얘가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자, 여기서 특징. 자, 물에다가요. 알칼리 금속 조각을 지금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따만한 거 하나 집어넣잖아요. 아마 비커 깨질걸요? 열나고 그래갖고 푹 하고 깨질 거예요. 꼭 깨먹는 애들 하나씩 나와요. 선생님이 제발 조금만 집어넣어. 그럼 뭉탱이로 푹 집어넣는 애들 꼭 나와서 푹 하고 깨져버려요. 하긴 그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그치? 학교 다닐 때 좀 사고 좀 쳐보시고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요. 얘가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선생님,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야, 이 기체를 모아요. 이 기체를 모아서, 자, 이 기체를 모아서,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예요. 그러면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탄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산소기체면요. 산소는 불 붙는 건 아니고 조연성 기체라고 꺼져가는 불씨를 더 태워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기체예요. 얘는 수소 기체니까 산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요. 물에서는요. 자, 물이 원래 H2O죠. 그럼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면요. 여기에 있는 물은요. 어떻게 되냐면 H2O가 아니라 OH-가 생겨요. 여기. 이렇게 OH-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또 누군가가 또 자기는 안 배웠다고 또 우기겠죠. 둘이서. 자, 그러면은요. OH-가 생기면 저걸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무색이었다가 얘를 리튬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이 물에 OH-기가 있어서 붉은색으로 변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염기성으로 변한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페놀프탈레인만 나와요. 아, 뒤에 나와요. 뒤에. 지금 말고. 페놀프탈레인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됐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을 잇는다는 소리 나오고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라고 돼 있죠.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에요. 반응성. 자, 반응성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민지를 한 대 툭 쳤어요. 그때 민지가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얘는 반응성이 낮은 거. 자, 성환이를 한 대 툭 쳤어요. 이런다? 반응성이 좀 높은 거. 뒤에 있는 쳤더니 비니를 쳤더니 비니가 에이라이 씨 이런다. 그럼 반응성이 매우 높은 거. 그치? 자, 이걸 반응성이 작다. 점점점 반응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성인데요. 자, 아까 내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얘가 2주기고요. 얘는 3주기고요. 얘는 4주기예요. 당연히 족은 1족이겠죠? 족은 몇 족이에요? 라고 묻지 마세요. 1족이에요. 당연히 알칼리 금속이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전자를 하나 버린다 그랬죠. 그럼 전자를 하나 버릴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리튬은요, 원자 핵이 있으면요, 이 주위에 껍질이, 주기가 2주기죠. 그리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 껍질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얘는요, 원자 핵이 있고 거기에 껍질이 하나, 둘, 세 개. 3주기면 껍질이 세 개예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4주기면요, 원자 핵이 있고 껍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자가 도망가야 돼요. 이 전자가 도망가야 자신의 성질이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더 잘 도망갈까요?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제일 밑에 거죠. 왜? 이 전자가 원자에게 제일 멀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이 있어요. 저 끝에 문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도망갈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도망가기 쉬울까요? 저기 있는 애가 도망가기 쉬울까요? 저기 있는 애가 도망가기 쉬울까요? 저 끝에 있는 애가. 그치? 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수록 뛰어내기가 더 쉬워져요. 얘네들. 그러면 얘는 조금만 뭔가 신경 써줘도 금방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누가 제일 좋냐? 얘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얘 순으로 작아져요. 반응성이. 그래서 물속에다 리튬을 집어넣으면요, 부글부글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우둥퉁퉁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칼륨을 집어넣으면 폭발적으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즉 반응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아, 그럼 여긴 반응성이 주기가 클수록 반응성이 높구나. 그래서 거기 보세요. 리튬 물에 넣었을 때 잘 반응함. 나트륨 물에 넣었을 때 격렬하게 반응함. 칼륨 물에 넣었을 때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이라고 써 있죠. 반응성이 누가 더 높은 거죠? 딱 봐도 칼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즉 알칼리 금속은 주기가 클수록 전자가 더 멀리 있는 애가 도망갈 거기 때문에 원자 핵의 간섭을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잘 도망간다 라고 해놓으시면 되고, 반응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광택도 보세요. 칼로 자른 단면 산소랑 반응을 할 때 리튬 광택이 서서히 사라짐, 나트륨 광택이 금방 사라짐, 칼륨 광택이 빠르게 사라짐. 어떻게 해요? 반응성이 더 높다예요. 까먹지 마세요. 자, 할로젠. 자, 할로젠 원소 하나만 할게요. 할로젠. 자, 할로젠 원소 보시면은요, 주기율표의 몇 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입니까? 17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입니다. 17쪽 어디 있는 애들이죠?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18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18쪽은 욕 나와요. 건드리면. 괜찮았어? 걸렸어? 아, 참, 회심의 미소를 지금 한번 해봤는데. 괜찮지 않았어요? 18쪽은 건드리면 욕 나온다. 응? 안 할래? 자, 그러면은요. 그냥 수업이나 합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아, 맞다. 그거 이거 생각할 때, 야, 동물의 숲에서 그 주민들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였어? 아씨, 우리 집에 드디어 주민들을 돈 주고 살자는 운동을 벌이는 애가 생겼어요. 우리 마누라 못 모르고 인터넷에서 그 주민을 샀는데 되게 싸더래. 4천 얼마밖에 안 하더래. 우리 마누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샀나 봐요. 근데 원래 비싸다며. 제가 보기에는 정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전화 왔어요. 이거 어떻게 깔아야 되는 거냐고. 아, 오늘 집에 와서 그거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이씨, 그놈의 동물의 숲. 우리 얘네 돈 되게 많아, 거기에. 저기 친척이 얼마 줬더라? 2천만 원인가? 2천 뭐지? 그 단위가 뭐예요? 걔네 돈 단위가? 2천 뭐 줬대요, 하여튼간. 부잔데. 뭐 좀 사지 좀. 자, 그러면 할로젠은 몇 쪽이라고요? 17쪽. 그리고 얘는 비금속이에요. 할로젠이에요. 할로젠은요, 여기 순서대로 보면요, 여기가 플로린, 그 밑에가, 이건 4개 다 외우셔야 돼요.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이오딘. 요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렇게 순서대로 요 4개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자, 2주기의 플로린, 3주기의 염소, 4주기의 브로민, 5주기의 아이오딘. 얘 4개 다 외우셔야 돼요. 4개 주로 많이 나와요. 아까 알칼리는 루비듐은 잘 안 나와요, 원래.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요, 실온에서 할로젠 이원자 분자가 결합하여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며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비금속 할로젠 원소들은요, 자기 혼자 못 있어요, 자연계에서. 금속은요, 리튬이면 리튬으로 존재하거든요.
얘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플루오린 2 이렇게 돼 있어요. F가 이렇게 같이 결합한 무슨 상태죠?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 소리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존재할 때는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특유의 색깔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표에 있어요. 플루오린 옅은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분자일 때만 색깔이 나타나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염소 보세요. 거기 뭐였죠?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로민 젓갈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아이오딘이라고 보라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염소가 노란색 기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될 거예요. 참고로 염소는요, 염소 기체를 한번 하고 흡입하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부식성이 굉장히 강한 기체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폐 속에 들어가서 폐 벽을 녹이기 시작해요. 그럼 폐에서 피가 나겠죠? 그럼 피가 폐에 차요. 그러면은 죽겠죠? 숨을 못 쉬어서. 원인은 따져보면 질식사예요. 그쵸?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자기 피에 자기가 질식해서 죽게 돼요. 그쵸? 굉장히 위험한 기체예요. 염소 기체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제발 부탁인데 어머니나 누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우리 중성 세제 있죠? 그 세제 버놓고 그 위에다 락스 붓잖아요. 그러면 말려요. 제발 부탁인데.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갖고 거기 또 화장실 문 닫아놓고 락스 다 뿌려놓고 닦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30분만 닦다가 나오잖아요. 숨이 굉장히 쉬기 힘들어질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기침하면 피가 나올 거예요. 왜요? 염소 기체가 폐를 녹여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청소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러면 서로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니까 엄마가 청소하게 난 놔두고 도망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청소 좀 합시다. 아시겠죠? 특히 여학생들 머리카락 좀 잠춥자. 아시겠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 회수예요. 그쵸? 우리 집 여자들 머리카락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색깔, 특유의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얘네 둘은 기체예요. 여러분, 기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기체 다음에 뭐가 할까요? 기체 다음에 액체가 와요. 액체 다음에 누가 할까요? 액체 다음에 고체가 와요. 요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기체, 아래 하나 액체, 그 밑에 하나가 고체 순서대로 가요. 그리고 각각의 고유한 색깔이 있는데 염소 기체 노란색인 거 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브로민이 젓갈색인 거.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보라색인 거 잘 물어보고요. 플루오린은 안 물어봐요. 옅은 노란색이라 눈에 잘 안 보여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이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수소와 잘 반응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나트륨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그럼 나트륨, 금속이죠, 나트륨.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F하고 반응하면 NaF, 그 다음에 NaCl, NaBr, NaI. 이렇게 금속과 잘 반응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수소와도 잘 반응합니다. 라고. 그래서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화 수소, 거기 예를 들은 거 보세요. HF, HCl, HBr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쌤,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HCl은 본 것 같아요. HCl이 뭔지 아시는 분? 에이씨. 염화수소 조금 무식하게 얘기하면 염화수소 너무 거창하잖아. 이건 NaCl, HCl 염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산이에요. 그러면 거기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오죠. 생성하고 콤마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이면, 즉 HCl 물에 녹이면 산성이죠. 그래서 산성을 띈다라고요. 됐을까요? 산성 용액이 됩니다. 라고요. 수소랑 반응시켜서 물속에 녹이면 산성 용액이 됩니다. 자, 반응성이에요. 반응성. 자, 얘네들은요. 쌤, 그러면요. 이게 F에서 CL, CL에서 BR, BR에서 I로 가면은
껍질이 점점점 많아지겠네요. 맞아요.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있고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는 거예요? 얻어오는 거예요? 얻어와야 돼요. 그럼 전자를 얻어오려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가까운 애가 더 잘 땡겨오겠죠. 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거꾸로 이렇게 반응성이 높아요. 얘는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높아요. 왜? 원자핵과 가까워서 전자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 전자가 오면 냅다 뺏어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만 해도 원자핵과 여기 있는 전자를 놔야 하는 곳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하고 힘이 좀 부족해서 일로 오던지 뭐 이러다 말겠죠. 그쵸? 재미없었다.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반응성은 거꾸로. 그러면 쌤,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하고는요. 반응성이 좀 다르네요. 네, 알칼리 금속은 주기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면 할로젠 원소는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더 커집니다. 라고요. 거기 보시면 보세요. 아이오딘, 반응함. 브로민, 잘 반응함. 염소, 격렬하게 반응함. 빠르게 반응함. 플로린,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 매우 빠르게 반응함. 그쵸? 주기가 작을수록 얘는 잘 반응해요. 자, 그 다음에 한 김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데모할 것 같네요. 우리 그러면은요, 시간도 늦은 김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10분 쉬었다 하죠. 그럼 데모 하겠네.